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일전 준비하고 있어요. 고지를 지금 다 장악했어요. 360명의 조선군 결사대 어지한 장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지금 미 해군은 손돌목 바다에 걸려가지고 발목 잡혀서 못 올라가고 있고, 미 육군은 계속해서 지금 걸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손돌목 돈대라는 고지에서 고지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한 장군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제순 선생이라고. 선비예요. 군인 아니었어요. 형이 지금 광성보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일전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글공부하던 어제순 선생이 강화도로 넘어옵니다. 그 형한테 얘기해요. 같이 싸우다 죽읍시다 형. 형이 얘기합니다. 야, 금공부하는 놈이 뭐 이런 데까지 와서 가! 너는 살아서 집안을 지켜라. 형은 여기서 죽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순 선생도 붓을 놓고 칼을 잡아요. 싸우다 죽겠습니다. 형님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그 광성보 손돌목 돈대 최후를 맞이했던 손돌목 돈대 바로 밑에 보면요. 쌍충비라는 충절비가 서 있어요. 쌍충비. 두 형제가 동시에 충절을 지키다가 죽었다 해서 쌍충비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자로 써 있어요. 근데 한자로 써 있지만 그 밑에 한글로 해석도 돼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형은 나라를 위해서 죽었고 동생은 형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 충절이다. 쌍충이다. 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요. 무덤들이 몇 개 쭉 있거든요. 무명용사비예요. 다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60명. 그때 이제 그 미군들이요. 나름 미안했는지 상당수의 그 조선군 시신들을 화장을 해줬어요. 근데 당시 조선은 화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화장은 불교 문화입니다.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화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부모가 물려주신 시신 손대면 안 돼요. 무조건 매장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해버렸잖아요. 미국은 나름대로 나이스하게 그런 화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시신들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충 시신들 모아가지고 그냥 무명용사 능을 만든 다음에 봉분 몇 개 대충 만들어 놨어요. 가면 정말 그 스토리를 알고 보면 열받아요, 진짜. 어제순 장군의 그 쌍충비 두 형제 다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거기다가 돌아가신 분들 대략 시신 모아놓고 그냥 봉분 몇 개 만들어 놓은 무명용사 무덤들이 거기 있어요. 야. 자, 이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저쪽은 격발식 총이고 이쪽은 화승총이고,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요 산탄포를 썼다고 했잖아요. 저 멀리에. 그러니까 손돌목 돈대 발목이 잡혀도 미국 군함의 함포 사격 사거리는 2km가 넘었어요. 저 멀리서 쏴도 손돌목 돈대까지 포탄 날아와요. 날아와서 그 위에서 뭐가 터졌다고요? 산탄포가 터졌잖아요. 빵 터지면은 수백 개의 쇠조각이 분리돼서 비처럼 강철비가 돼서 쏟아지는 거. 조선군 병사들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거기 가시면요 360도 삥 돌 수가 있어요. 그 손돌목 돈대가 동그래가지고 도나스 같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360도 동그란 그 손돌목 돈대 안에서 360명이 돌아가셨다는 거. 억울했을 겁니다. 자기들도 무기가 똑같은 무기가 있었으면 우리는 이겼을 건데, 이거 나무 짝대기, 하늘에서는 또 강철비가 터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표정이 그대로 사진에 남아있어요. 검색해서 막 그 모자이크 처리된 것도 있겠지만 모자이크 처리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얼굴에 정말 눈 못 감고 돌아가신 시신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면 그 정확한 기록은 우리 측 기록은 없어요. 왜냐면 다 전사했기 때문에요. 미군 측 기록에 남아있는데 뭐라고 남아있냐면,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습니까? 거기에 1회과 2회에 그 어린 이병헌이 등장하는 미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친명요 이 손돌목 돈대 전투 그 장면을 그대로 고증을 한 그 장면이에요. 고증 잘했어요. 미스터 선샤인 작가분께 정말 박수 드릴게요. 미군 측 자료에 의해서 그 고증을 한 건데, 미군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군은 총을 쏘다가 총알이 떨어지면은 칼을 들고 덤비고, 칼이 부러지면은 나무 짝대기를 들고 우리에게 덤볐다. 그리고 나무 짝대기로 싸우다가 총을 맞고 쓰러지면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 땅에 쓰러져가지고 손으로
흙을 집어들고 그 흙을 내 얼굴에 던졌다. 그러면서 죽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 기록을 가지고 미스터 선샤인 이 신명리호 장면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미군들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전쟁에서 전투력 만렙인 사람들이에요. 질린 거야. 조선군이 저렇게 막 덤비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 미국에 돌아가서 이 미군이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요. 우리가 이겼지만 이긴 전쟁이 아니다. 라고 남겼어요. 그만큼 치열하게 조선군이 끝까지 싸우다가 어제현 장군 휘하 360명 다 순국을 하십니다. 미군이 남겼습니다. 이겼지만 이긴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렇게 흙을 정말 손에 쥐고 우리에게 던지는 저 조선군을 봤을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내가 우리나라와 내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싸울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 미군이 이겼지만 이긴 전쟁이 아니다. 라고 글을 남깁니다. 미군은 민간인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 가져갑니다. 조선시대 장군들은요, 수자기라고 해서 장군 깃발이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수자기가 있었고, 권율 장군도 수자기가 있었어요. 어제현 장군도 당연히 수자기가 있었겠죠. 굉장히 커요. 2m, 3m 그래요. 이거를 미 해군이 전리품으로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거를 어제현 장군으로부터 뺏었을 때 기념사진을 또 찍었네. 그것도 검색하면 나와요. 어제현 장군 수자기 하면 미군 병사 2명이 씩 웃으면서 2명인가 3명인가 어제현 장군 수자기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거를 미국이 해군 박물관에 136년 동안 창고에 처박아 놨네요. 이것도 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제현 장군 거니까. 근데 미국도 선뜻 안 돌려줍니다. 아니, 우리 건데 왜 안 돌려줘, 그거를. 하도 돌려달라 하니까, 아휴, 참. 그 병인양요 때 갖고 갔던 의궤처럼 장기 렌트로 빌려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와 있어요. 오리지널 어지현 장군의 수자기는 그 강화 역사 박물관 그 창고 안에 잘 모셔져 있고 그 복제품이 강화 전쟁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면 2층에 올라가시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커요. 똑같아요, 진품이랑. 그대로 복제품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신미양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에 미국이 이겼지만 이기지 못했죠. 이게 어떻게 영향까지 미치냐면 나중에 이제 1882년에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우리가 처음으로 외국과 서양 국가와 이제 국교를 맺지 않습니까? 미국과. 그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이 수교 문서를 보면 미국이 상당히 공평하게 조항을 넣어줬어요. 그 앞전에 쓰던 그 조일수호 통상조약,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 체결한 그 조약을 보면 거의 말도 안 되게 불평등한 조약이었거든요. 당연히 일본에겐 불평등했죠. 당시 미국이 체결한 다른 나라와 이제 그 조약을 보면 상당히 다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근데 조선과 체결했던 조약은 굉장히 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왜? 조선은 그렇게 대우를 해줘도 될 만한 국가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미국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러니까 그 미국과 국교 조약을 보면 이런 내용까지 있다니까요. 미국과 조선 이 관계에서 제3국가가 미국이든 조선이든 침공을 하면 괴롭히면은 각자 서로 도와준다. 이 뭡니까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그게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왜? 미국은 당시 조선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준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바로 1871년에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서 우리 어제현 장군 등등등 조선군의 그 치열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거대하게 무슨 미국, 러시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의 역사들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 조그맣다기보다는 우리가 별 관심을 안 가졌지만 중요한 나라들.
짧게 그런 나라들의 역사도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남아공이라고 하면 김태희가 가서 뭐 강도를 당한 나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 부부젤라의 나라, 넬슨 만델라의 나라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뭘까요? 요하네스버그 정도? 뭐 흑백 차별 정책 정도? 남아공은요. 일단 인구가 5,900만 명,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대한민국의 12배가 넘는 엄청나게 큰 나라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 대국입니다. 한때는 핵 무장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 남아공.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자, 일단 남아공에 대한 퀴즈를 한번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남아공 얼마나 알고 있나 퀴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어딜까요? 3초. 뚜뚜뚜뚜뚜뚜뚜. 많은 분들이 요하네스버그를 수도로 알고 계시는데요. 요하네스버그는 수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 4개 드릴게요. 보기 4개 가운데서 진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케이프타운, 2번 요하네스버그, 3번 프리토리아, 4번 블룸폰테인. 이 중에서 진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 케이프타운이라고 하신 분들 많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가 3개예요. 진짜 3개예요. 케이프타운, 프리토리아, 블룸폰테인이라고 공식 수도가 3개입니다. 케이프타운은 입법 수도, 프리토리아는 행정 수도, 블룸폰테인은 사법 수도, 입법, 행정, 사법 수도가 각각 나눠져 있는 3개의 수도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야, 나눠. 아니면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랑 판사랑 싸워가지고 아주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남아공의 수도가 3개인 이유. 자,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대륙 맨 밑쪽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봉이 있고 대서양 따라서 쭉 내려와서 희망봉을 찍고 유턴을 하고 올라가야지 이제 저기 인도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략 1488년, 1492년 요 무렵쯤에 포르투갈인들이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제가 그 누누이 유럽편에 대해서 유럽편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후추 찾아 산말리잖아요. 원래 후추가 남인도에서 생산이 됐는데 그게 원래는 육로,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거쳐가지고 중동 지나가지고 지금의 튀르키에 거쳐가지고 지중해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아랍 세력이 딱 들어가면서 무역 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후추! 이제 쉽게 수입이 안 됩니다. 남인도에서. 한번 후추를 뿌려 먹기 시작했는데 후추 끊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나마 튀르키예와 중동에서 가까웠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후추를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멀었던 포르투갈은 후추의 히읗자도 못 봤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바다로 돌아가서 인도로 가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이른바 대항해 시대예요. 유럽인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대항해 시대. 무슨 대항해 시대예요. 후추 찾아 산말리지. 어쨌든 뭐 포르투갈인들이 가장 급하니까 쭉 배 타고 대서양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희망봉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거기서 유턴하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남인도까지 도착을 하면서 바다로 후추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내요.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장사함은 누굽니까? 유럽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생긴 곳 어디입니까? 어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장사 빼곤 할 게 없어요. 국토의 반 이상이 물에 잠기는 나라인데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 쪽으로 이제 그 많이 발달을 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고속도로가 뚫리면 뭐가 필요해요? 아, 휴게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떡도 먹고 휴게소도 가고. 이 네덜란드인들이 뭘 결정했을까요? 포르투갈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희망봉을 도는 바다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인도도 찍고 더 나가서 더 동쪽으로 가서 지금의 마카오 또 자기들 마음대로 차지하고 더 동쪽 가서 일본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일본에게 건네준 것이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조총이잖아요. 에? 임진왜란때 그 조총? 예.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 가서 준 거예요. 하여간 요 고속도로를 가만히 보던 네덜란드인들이 장사의 귀재들, 야, 우리 저 고속도로에 휴게소 하나 차리자. 가장 힘 딸릴 때가 어디냐? 저기 밑에 희망봉 돌 때 그때 한번 쫙 에너지바 한번 줄면 돈 많이 벌 거 아니냐? 그래, 가서 우리 돈 벌자! 해서 희망봉 근처에 있는 지금 케이프타운에 휴게소를 차립니다. 그래서 배 타고 지나가는 포르투갈인들 소떡 하나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슬슬 네덜란드 본국에서 내려와요. 현재의 케이프타운에서 점점점 정착을 해서 삽니다. 네덜란드인들이에요. 영국인들 아직 아니에요. 네덜란드인들이 점점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본국과 너무 멀잖아요. 아프리카 저 밑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랑 저 위에 있는 네덜란드랑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왕래도 거의 끊기고 한 1850년대부터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케이프타운이 한 200년 정도 흘러요. 정착한 다음에 네덜란드 본국과 이제 교류가 끊기다 보니까 아예 정체성이 바뀌어요. 지금의 남아공에 정착을 한 이른바 네덜란드계 백인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백인들은 네덜란드를 본 적도 없어 이제요. 자기 아버지도 본 적도 없고 네덜란드를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네덜란드 이름만 들어본 거. 그래서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지금의 남아공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아이고 성문 종합 용어 그만 좀 얘기하시고 보어가 네덜란드 말로 농사꾼이란 말이거든요. 스스로를 아프리카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네덜란드인들이 아니라 보어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정체성을. 그리고 200년 동안 흐르면서 말도 바뀌어요. 네덜란드어가 원래 쓰였겠죠. 근데 이게 300년 동안 남아공에서 그 후손들이 쓰다 보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어와는 많이 언어가 차이가 나게 돼요. 이 언어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프리칸스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남아공의 공용어가 영어이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어도 공용어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식적으로 공용어가 11개예요. 11개. 11개가 다 쓰여요. 그 11개 가운데서 하나가 영어고 솔직히 영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솔직히 실질적인 공식 언어는 아프리칸스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어가 변형된 어를 공식 언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계 백인들 남아공에서 아프리칸스라고 불러요. 우리는 백인이지만 유럽과는 상관이 없는 백인이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아프리카 백인이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칸스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누구냐? 매드맥스에 나왔던 샤를로스 테론. 샤를로스 테론이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자기는 유럽인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아프리칸스라고 얘기해요. 그 일론 머스크도 아프리칸스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정체성이 유럽과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와 이런 거를 발전시켜 나가요. 아프리칸스들이요. 아직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케이프타운 근처에서요.
케이프타운 근처에서.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1800년대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어떤 시대인가요? 바로 나폴레옹의 시대죠. 나폴레옹이 영국 빼곤 다 유럽을 박살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히 네덜란드도요. 잠깐 나라가 사라지나 봐. 네덜란드도 나폴레옹에 의해서 잠깐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뭐 공식적으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저기 지금 현재 남아공 주인이 사라졌잖아요. 요걸 보고 누가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올까요? 생각해봐요. 당시 전체 유럽을 통틀어가지고 나폴레옹의 말발굽에 정복 안 된 딱 하나의 나라. 딱 하나. 바로 비틀즈의 나라 영국이에요. 영국은 나중에 또 영국 편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영국 사람들 보고 유로피안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우리는 유럽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브리티시지. 우리는 유로피안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그 영국이 딱 보니까 네덜란드가 갑자기 나라에서 지도에서 사라졌어. 그래? 저기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네덜란드 식민지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먹어볼까? 해서 슬금슬금 나폴레옹 때문에 유럽 대륙이 정신이 없을 때 영국인들이 지금의 케이프타운에 상륙을 합니다. 점점 네덜란드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칸스들과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야, 너희들 뭐냐? 나가! 왜, 야, 유럽에 너희들 본국 네덜란드 사라졌다면서, 아유,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우리 영국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무사하거든? 점점 내려와요. 이때 아프리칸스들이요, 머리를 참 잘 썼어요. 어떻게 썼냐? 쟤네들과 싸우지 말자. 영국인들과. 어차피 아프리카에 남는 건 땅밖에 없다. 에요. 그래서 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야, 됐고, 더러우니까 케이프타운 너희가 갖고 우리는 넓은 이 아프리카 땅 우리 거니까 좀 더 깊숙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나라 만들겠다. 어떤 나라 만들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